2003년 말 발렌티노 로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바이크, 모토GP에서 가장 지배적인 팀, 3번의 연속 세계 챔피언 타이틀, 그리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혼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여겼던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을 이기는 바이크를 버리고 간신히 포디움에 오르는 야마하로 갔다. 오늘날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패독은 로시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 문제는 하나 있었다. 발렌티노는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수년간 그를 괴롭혀온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라이더라도 그 혼다로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이틀은 바이크의 공로이지 라이더의 공로가 아니라고. 로시는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응답하기로 결심했다. 세계 최고의 팀을 떠나서 그리드에서 가장 형편없는 바이크 중 하나로 이기려고 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모토GP에서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다. 한 시즌도 걸리지 않았다. 챔피언십의 절반도 걸리지 않았다. 발렌티노 로시는 야마하로 첫 경주에서 이미 우승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역사에 영원히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로시와 혼다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3년 혼다는 현대 스포츠 시대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세계 모터사이클을 지배하고 있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제조업체는 최고 카테고리에서 9개의 세계 챔피언십을 정복했다. 그것은 어려움과 섞인 우연한 승리가 아니었다. 구조적 지배는 수십 년에 걸친 엔지니어링 투자, 소재 개발, 그리고 경쟁을 브랜드의 명성의 직접적인 연장으로 여기는 기업 철학에 기반하여 구축되었습니다. 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지는 것은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시가 그 시절에 탔던 RC211V는 그 과정에서 가장 진보된 제품이었습니다. V5 엔진은 앞에 3개, 뒤에 2개의 실린더가 75도 각도로 배치되어 있어 당시 사용 가능한 어떤 대안 구성보다도 더 부드럽고 점진적인 파워 전달을 생성했습니다. 이 엔진이 허용하는 질량 분배는 경쟁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데 몇 시즌이 걸릴 정도로 코너링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자장치는 더 발전되어 있었고 셰시는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측정 가능한 기술적 매개 변수에서 RC211V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시는 그로 인해 승리했습니다. 2002년에는 11번의 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2003년에는 또 다른 9번의 승리와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 경주를 만들어내는 정기적인 주자로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결과가 제안하는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문제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서사에 있었습니다. 매 승리마다 그 어떤 중간 수준의 라이더라도 그 혼다로 승리할 것이라는 목소리는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단순한 관중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기자들이었고 미디어에서 권위를 가진 전직 선수들이었으며 더 불안한 것은 패드록 내부의 사람들이었다. 암시된 메시지는 항상 같았다. 진정한 챔피언은 일본의 엔지니어링이었다. 로시는 그 기술적 우수성에 가장 눈에 띄는 수혜자일 뿐이었다. 일반적인 선수에게는 그 이야기가 무시하기 쉬웠을 것이다. 타이틀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명성이 들어왔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답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야 했을까? 그러나 로시는 자신의 경력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일반적인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서는 스포츠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에 신경을 썼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교체 가능한 선수와 함께하는 무적의 오토바이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가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다. 혼대서 야마하로 바꾸기로 한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경쟁 전략만큼이나 자기 확립의 행위였다. 로시는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결국 오토바이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말을 수년간 들은 후 의심의 씨앗은 가장 자신감 있는 선수 안에서도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방정식에서 혼다를 빼고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었다. 야마하는 우연히 발렌티노 로시에게 오지 않았다. 두 사람이 신중하게 계획한 과정을 통해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혼다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C211V의 기술적 우수성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을 프로젝트에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중심에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다비데 브리비오와 린 자비스가 그 전략의 설계자였습니다. 팀 운영을 관리하던 브리비오는 야마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작업 철학이었습니다. 야마하 모터 레이싱의 이사로서 자비스는 브리비오가 제안하는 것을 실행 가능하게 할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행하기에는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가장 선호되는 선수에게 지배적인 팀을 떠나 경쟁력이 떨어진 프로젝트를 재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는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서킷 외부의 호텔들, 레스토랑에 예약된 방들, 패독의 이동 클리닉 안에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싱 환경에서 카메라와 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비밀 유지가 망상은 아니었습니다. 필요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어떤 유출도 로시의 혼다와의 협상에서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고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야마하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하가 로시에게 제안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경제적 보상이 상당했지만요. 대화의 방향을 실제로 바꾼 요소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야마하는 혼다가 제공을 중단한 것을 제안했다. 개발 과정에서 라이더의 중심성. 혼다의 구조에서는 기술적 결정이 내부 엔지니어링 부서에 의해 회사의 철학에 따라 이루어졌다. 라이더는 상담을 받았고 그의 의견은 고려되었지만 권한의 흐름은 명확했다. 조직이 결정하고 라이더는 적응해야 했다. 이는 오토바이가 그리드에서 가장 좋을 때 완벽하게 작동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는 라이더를 로시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영구적인 의존 상태에 두었다. 야마하는 반대로 제안했다. 로시는 제레미 버거스와 그의 전체 기술 지원 구조를 데려올 수 있었다. 개발 결정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라이더가 논의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토바이는 라이더의 필요에 따라 구축될 것이며 그 반대가 아니었다. 이는 로시가 이전 몇 년 동안 경험한 철학의 완전한 전환이었다. 로시가 이후 인터뷰에서 언급한 협상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다. 야마하 박스를 방문하는 동안 세션 사이의 비공식적인 순간에 한 기계공이 팀 전체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러스한 발언을 했다. 로시는 그들과 함께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가 떠난 환경에서는 그런 종류의 경쾌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다. 혼다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진 조직이었지만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 기업의 진지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항상 전문적인 면과 진정으로 유쾌한 에너지를 경주에 혼합해온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작은 세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의 근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기술적 자율성, 자신주의에 형성할 수 있는 인간 구조, 그리고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제로부터 무언가를 구축할 기회가 결코 순수한 경제적 농어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마하가 혼다보다 먼저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발렌티노 로시는 단순히 최고의 계약을 찾고 있는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프로젝트를 찾고 있는 건설가였습니다. 로시가 한 베팅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2003년 야마하 M1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혼다와의 차이는 단순히 결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매 회전이 자신의 바이크와의 전투로 변하게 만드는 여러 차원에서의 기술적 본질의 차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진동이었습니다. 2003년 M1은 직렬사 기통 엔진 구성을 사용했으며 이는 야마하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선택으로 이론적으로는 컴팩트함과 개발 용이성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구성에서 발생하는 연소 패턴이 혼다의 V5 엔진보다 훨씬 더 급격한 토크의 맥동을 생성했습니다. 각 피스톤의 연소는 점진적인 힘의 적용이 아닌 충격으로 뒷바퀴에 전달되었다. 그 결과는 떨리는 오토바이로 아스팔트를 타격하는 방식이 접지력을 잃기 어렵게 만들었고 라이더가 타이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주용 오토바이에서 타이어에 대한 신뢰는 문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이다. 라이더는 매 100분의 1초마다 브레이크를 적용할 수 있는 접지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코너에서 앞바퀴의 지지력과 출발 시의 견인력도 알아야 한다. 오토바이가 일관성 없이 진동할 때 그 정보는 오염된다.
라이더는 느끼는 것이 타이어의 실제 한계인지 기계적 소음인지 알 수 없다. 불확실성 앞에서 생존 본능은 한계에서 더 멀리 조종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느린 기록으로 이어진다. M1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인 마사오 후루사와가 야마하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다. 후루사와는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경주 엔지니어링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논의 없이 받아들이는 전제를 의문시하는 체계적 사고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의문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주요 전제는 엔진의 크랭크축 설정이었다. 크로스플레인 타입 크랭크 샤프트로의 변경은 크랭크를 서로 90도 위치에 배치하여 전통적인 180도 구성 대신 엔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크로스플레인을 사용함으로써 실린더 간의 연소 강역이 불균형해져 많은 사람들이 V사 엔진과 유사하다고 묘사하는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라이더가 여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코너에서 더 부드러운 토크 전달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의 충격 대신 라이더가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점진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감 측면에서의 차이는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크로스플레인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제레미 버제스는 M1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깊이 파고들며 경쟁용 오토바이에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로 엔진을 넘어서는 설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엔진의 공기 흡입 기하학은 특정 속도 조건에서 앞 서스펜션의 동작과 공기역학적 간섭을 일으키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질량 중앙화는 로시의 주행 스타일이 가장 자주 요구하는 빠른 방향 전환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은 엔지니어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회하는 방법을 배운 불규칙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문제 목록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버지스와 로시가 그 목록에서 확인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본 개념의 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능한 팀이 적절한 자원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기업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행 및 우선순위의 실패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003년에서 2004년 겨울 동안 발생한 일로 야마하가 내부적으로 M1 프로젝트 역사상 단일 겨울의 가장 큰 기술적 변혁으로 묘사한 집중 작업 과정이었다. 혼다는 2003년 모테기에서 열린 일본 그랑프리에서 드물게 그런 규모와 전통을 가진 회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로시의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였다.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었다. 숫자는 관대했으며 로시가 챔피언십 최고의 선수라는 혼다의 인식을 반영했다. 협상을 담당하는 경영진은 그들의 관점에서 이미 본질적으로 결정된 것을 공식화할 적절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혼다의 홈레이스. 도쿄에서 150km도 차에 되지 않는 도치기현에 위치한 제조사의 직접 투자로 건설된 모테기 서킷. 혼다그룹 전체에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 현대 모터사이클에서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연속성을 확립할 장소와 순간이 바로 거기였다. 계약서는 로시의 호텔방 미니바 위에 놓여 있었다. 경영진은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아니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었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혼다의 반응은 로시가 야마하와 진행하고 있던 대화의 심각성을 회사가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드러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믿기 어려움과 내부적으로 제도적 모욕처럼 작용한 무언가의 혼합이었다. 일본의 기업 환경에서는 다른 문화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었다. 혼다는 로시에게 3번의 세계 챔피언 타제, 최고의 모터사이클, 최고의 기술 자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는 떠나고 있었다. 혼다가 다음에 내린 결정은 중요한 실질적 결과를 가져왔다. 제조사는 로시가 계약적 유대의 공식적인 종료 전에 야마하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으로 혼다는 이를 가장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측면에서 이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다른 선수들이 시즌 마지막 테스트에서 새로운 모터사이클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동안 로시는 2003년 마지막 몇 주 동안 M1과 함께 주행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혼다의 전략적 관점에서 이는 의미가 있었다. 로시의 야마하 적응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다음 챔피언십에 첫 몇 달을 복잡하게 만들고 일본 모터사이클에 일시적인 이점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심리적 관점에서 그 효과는 혼다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로시는 자신이 대항할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더 잘 기능했다. 외부의 장애물은 제동 장치가 아닌 연료였다. 혼다가 전환을 어렵게 만든 결정은 이미 강렬했던 동기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 단절의 측면 중 하나는 드물게 깊이 있게 논의되는데 그것은 로시와 혼다 간의 그 협력의 본질에 대한 관점 차이를 드러낸다. 혼덱의 그 관계는 주로 기술적이고 상업적이었다. 회사는 오토바이를 공급했고 라이더는 승리했다.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었다. 로시에게 그 협력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했다. 라이더의 개발 기여에 대한 존중, 그의 관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그가 단순히 최종 제품의 운영자가 아닌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는 관계가 필요했다. 이 두 이해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분리는 불가피해졌다. 외부에서 놀라운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수년간 천천히 쌓여온 것이었다. 웰콤 2004의 실제 영향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드라마틱하고 상징적인 경주에서의 승리는 유리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특정 서킷에서의 특별한 하루처럼 여겨졌으며 시즌 내내 경쟁이 치열해질 때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혼다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내러티브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 몇 주 동안 그 주장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의 결과들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로시는 시즌 내내 일관되게 경쟁력을 유지했다. 승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서킷에서 다양한 조건 속에서 혼다가 대부분의 측정 가능한 매개 변수에서 기술적으로 우세한 그리드와 대결하며 계속해서 찾아왔다. 점점 더 명확해진 것은 한 모터사이클의 기술적 우수성과 비범한 라이더가 열악한 모터사이클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점은 자동으로 상쇄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라이더가 얼마나 비범한지와 그 주위팀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로시는 야마하와 함께한 첫 시즌인 2004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가까운 승리가 아니었다. 운이나 상황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여유를 두고 승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경쟁 모터사이클 산업이 라이더와 모터사이클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004년 이전 지배적인 지혜는 상대적으로 간단했다. 제품의 기술적 품질을 극대화하면 라이더는 승자가 될 것이다. 이 철학의 실제적인 결과는 자원이 더 많은 제조업체가 구조적 이점을 가지며 개인의 재능이 이를 보상하기는 드물다는 것이었다. 적절한 모터사이클과 적절한 개발이 승리를 가져왔다. 라이더는 중요한 변수였지만 모터사이클 간의 기술적 차이가 클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로시와 야마하가 보여준 것은 그 방정식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모터사이클의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느낀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그 정보를 구체적인 조정으로 변환하여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파일럿은 종이 위에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기술적 차이를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재능과 전략적 지능이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는 크기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팀들이 파일럿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2004년부터 파일럿의 모터사이클 개발에 대한 기술적 영향력은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가치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단순히 트랙에서의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모터사이클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작업할 수 있는 파일럿은 추가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더 똑똑한 팀들은 이를 채용 구조와 작업 철학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시가 2004년에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야마하는 이후 몇 년 동안 경쟁력을 유지하며 2005년, 2008년, 2009년에 추가 타이틀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속적인 영향은 챔피언십의 연속적인 우승이 아니라 2003년에 포디움에 도달할 수 없었던 팀이 몇 달 만에 챔피언십의 기술적 기준으로 변모한 야마하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그 과정은 로시가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개발한 작업에서 시작되었으며 파일럿과 제조업체 간의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두 사람 모두가
따로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잠재력을 배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발렌티노 로시가 2003년 말에 혼다를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경력을 망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을 쌓고 있었습니다. 혼다와 함께한 그의 타이틀은 그가 챔피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마하와의 즉각적인 승리는 훨씬 더 큰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전체 제조업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이 차이를 만드는 시대에서 그 이야기는 스포츠에서 드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용기.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을 때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는 용기, 자신에게 베팅하는 용기,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발렌티노 로시가 모터사이클이 배출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단지 타이틀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감히 내린 결정들 때문입니다.